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세무이급 96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무회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재무제표의 구성 5가지가 있죠.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그리고 우리 회계하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현금이 흘러다니죠. 주변에 항상 현금이 흘러다닙니다. 주석, 변, 자본 변동표, 현금이 흘러다니네요. 현금 흐름표. 이 5가지가 재무제표의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1번 재무제표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 변동표, 현금 흐름표, 주석이 있다. 예, 1번 맞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대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그렇죠? 2번도 맞습니다. 3번, 기업 외부의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 예, 3번도 맞습니다. 재무회계는 정보 외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회계 또는 원가회계 또는 원가관리회계는 기업 내부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4번 특정 기관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보고서는 특정 기관이네요. 이렇게 특정 기간 하게 되면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 포인트 손익 계산서가 되죠. 재무상태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재고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문제 보기 찾는 거네요. 첫 번째, 재고 자산이란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을 말한다. 예, 1번은 사실 우리 재고 자산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죠. 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상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자산, 이것은 상품에 해당되겠네요. 아무튼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재고 자산의 수량 결정하는 방법에는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이 둘을 혼합한 혼합법이 있습니다. 계속기록법은 장부에 들어올 때마다 기록하는 거 계속기록법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은 창고에 가서 몇 개 남았는지를 헤아려 보는 것을 실질재고조사법 그리고 계속기록법과 실질재고조사법을 병행해서 많이 하고 있죠. 그것을 혼합법이랍니다. 예, 맞습니다. 재고자산의 단가 한 개당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는 개별법, 선입선출법, 구입선출법, 가중평균법 등이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4번 가중평균법을 적용 시 계속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실질재고조사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란다. 정답은 4번이네요.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실질재고가 몇 개 남았는가 헤아려 보게 되겠죠. 이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동평균이라 하지 않고 총평균이라 하죠. 그리고 계속 기록법을 하게 되면 몇 개 들어왔고 몇 개 들어왔고 몇 개 들어왔고 판매 시점에서 평균을 내죠. 그러면 평균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동평균법이 되겠죠. 따라서 이 말은 두 가지가 말이 거꾸로 되네요. 가중평균법을 적용 시 계속 기록법을 적용한 평균법을 총평균이라 하지 않고 이동평균이라고 그리고 실질재고조사법이 총평균법이 됩니다. 따라서 2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회계 변경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추정과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회계 정책의 변경이 큰 개념입니다. 회계 정책이 바뀌게 되면 과거, 전기, 단기, 차기 다 내용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회계 추정이 바뀌게 되면 단기와 단기 이후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표시하게 되면 회계 정책이 큰 개념입니다. 알아주시고요.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소급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선입선출법을 구입선출법으로 또는 유가증권의 단가 결정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지금까지 사용해둔 회계 추정치를 근거와 방법을 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단기와 단기 이후 기간에 반영하고 다음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변경될 경우에는 정책과 추정이 동시에 변경될 경우에는 정책이 큰 개념이라 했습니다. 정책 변경의 효과를 먼저 반영을 하고 그리고 추정 변경의 효과를 반영하게 되어 있다는 거. 아울러서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회계 추정의 변경을 본다는 거.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 효과를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라는 거,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특히 선입선출법을 도입선출법으로 그리고 유가증권의 단가 결정 방법을 바꾸는 거, 회계 정책의 변경이라는 것은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알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매출 채권의 대손 추정률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 추정의 변경에 해당된다. 1번 맞습니다. 두 번째, 회계 정책의 변경 효과와 회계 추정의 변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회계 정책의 변경에 의한 효과를 먼저 적용한다. 예, 방금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3번, 회계 정책의 변경과 회계 추정의 변경을 구분하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회계 정책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익 조정을 주된 목적으로 한 회계 변경은 정당한 회계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유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된다. 1번 맞는 말이며 이것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하면 한다면 실기 화면의 계정가공 및 증성록 왼쪽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이익준비금은 자본잉여금이 아니라 틀렸네요.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계정가공 및 증여성록에서 충분히 찾으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에 해당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 총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자, 이 두 가지,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실기 화면의 계정가공 및 증여성록에서 찾아보시면 확인이 됩니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4번,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주식 배당이 있고요. 현금 배당이 있는데요. 배당 결의일입니다. 주식 배당의 경우에는 이렇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날은 실제로 주식을 배당하지 않습니다. 미교부 주식 배당금으로 해두었다가 실제로 배당할 때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급하는데요. 우리 회사 주식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자본금이 증가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이것 두 개 없어지고요. 남아있는 것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자본금, 자본에는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배당 결의일에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미지급 배당금으로 해둡니다. 그랬다가 실제로 배당금 지급일에 이 미지급 배당금을 현금 등으로 배당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주식 배당이 진행되어도 자본의 총계는 변화가 없다. 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다음 자리는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유가증권을 단기 매매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 가능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 2021년 단기 손익 차이는 얼마인가? 단기에 이게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평가하는 걸 텐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 항목이지만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과 평가 손실은 자본 항목이라는 거, 그 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다음 페이지에 메모해 두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문제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 세 개를 단기 매매증권으로 처리한 경우 보겠습니다. 자, 2020년 7월 1일입니다. A 주식 선주를 주당 6,000원에 매입하였다. 단기 매매증권 600만원 그리고 현금 600만원 별 문제 없습니다. 임의로 현금으로 해두었습니다. 왜? 현금이 쉬우니까. 자, 기말 평가를 하네요. 공정가치가 7,000원, 1,000원 올랐네요. 주당 1,000원씩 올랐으니까 100만원 평가 이익이 발생했겠죠. 단기 매매증권 평가이익 100만원, 단기 매매증권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021년 6월 30일 날 A회사 주식 전부를 7,500원에 처분했네요. 단기 매매증권은 700만원이죠. 왜? 600만원 주고 샀는데 결산해서 다시 재평가를 해서 장부가액이 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700만원. 그리고 현금은 얼마 들어왔을까요? 요거 5타네요. 750만원이죠. 5타 양해 바랍니다. 750만원. 현금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팔면서 이익 본 돈을 50만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단기 매매 증권으로 했을 때 2020년 12월 2020년도에는 100만원 이익을 받죠. 100만원 이익을 받습니다. 영업외 수익이 발생했네요. 하지만 2021년도를 물어봤습니다. 2021년도에는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익이 50만원. 따라서 2021년도에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수익이 50만원 발생했습니다.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이것을
매도 가맹점권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조금 어렵고요. 요즘 근래 93, 94, 95일 때 이 내용이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자주 출제되고 있단 말은 실무에 자주 출제되고 있다. 이론에 오랜만에 나왔네요. 한번 볼게요. 매도 가맹점권으로 처리한 경우, 자, 600만 원 주고 샀죠? 점검 600만 원, 별 문제 없습니다. 매도 가맹점권 600만 원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 평가하겠죠? 매도 가맹점권 평가이익이 얼마?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물론 상대 계정은 매도 가맹점권,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을 750만 원에 판매했습니다. 매도 가맹점권은 똑같죠? 700만 원입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매도 가맹점권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매도 가맹점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면 반드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매도 가맹점권 평가이익이 있죠. 이거 상대변으로 옴으로써 반드시 이렇게 제거가 되어야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면 얼마 받았나요? 요거 750만 원 받았습니다. 자, 차변에는 얼마가 됩니까? 850만 원. 대변에는 얼마? 700만 원. 150만 원 차액이 생기죠? 차익이 생겼습니다. 매도 가맹점권 처분이익 150만 원이 됩니다. 자, 매도 가맹점권 평가이익과 평가손실은 자본 항목이지만 매도 가맹점권 처분이익과 처분 손실은 단기의 항목입니다. 영업 외 수익이 돼요. 따라서 여기서는 2021년도에는 어떻게 된다? 150만 원이죠. 자, 먼저 단기 매매 정권으로 했을 때는 얼마가 생겼습니까? 자, 단기 매매 정권 처분이익이 50만 원이지만 매도 가맹점권으로 했을 때는 매도 가맹점권 처분이익이 150만 원 생겼네요. 따라서 이 둘의 차이는 얼마다? 1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인 것은 이겁니다. 요 두 번째 부분, 이 부분입니다. 자, 매도 가맹점권은 구입한 후에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매도 가맹점권을 제거하는 시점, 매각하는 시점에서는 기존에 있는 매도 가맹점권 평가이익이나 평가 손실이 있다면 이렇게 반드시 상계 처리해야 되는 거, 제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 이 문제가 가장 핵심이 되며 이 내용은 실기 시험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문제는 정답이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설명한 것은, 자, 우리 불량스럽게 살아서는 안 되죠. 불량 감자 안 됩니다. 공손하게 지내야 됩니다. 공손은 불량품 또는 불합격품 또는 규격 미달품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예요. 공손은 작업 공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을 의미한다. 예, 맞습니다. 공손은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상 공손과 비정상 공손은 제조 원가에 포함한다. 틀렸죠? 정상 공손은 원가에 가산해야 되지만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우리 재고자산 담보 손실 있죠? 그게 해당된단 말입니다. 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있다. 그래서 원가에 가산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다음 자료는 블루오션의 선박 제조와 관련하여 발생한 원가 자료이다. 예, 알겠습니다. 유람선 B의 단기 총제조원가는 유람선 B네요.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있네요. 그러면 제조 간접비만 우리가 알면 구해지겠네요. 알 수 있고요. 얼마인가? 단기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25만 원이다. 그러니까 유람선 A, 유람선 B에 총 들어간 제조 간접비는 25만 원이니까 이것을 적절하게 25만 원을 나누어서 주면 되겠습니다. 이며 회사는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것이 되고, 이 제조 간접비를 배부하는 기준이 뭐다?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해란 말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표는 제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적었습니다. 자, 여기에 제조 간접비가 25만 원이네요. 제가 이거 제조 간접비를 25만 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유람선 B에도 배부하고 유람선 A에도 배부하면 된단 말입니다. 배부를 하는데 그 기준은 뭐다?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를 해라. 이런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25만 원을 배부하는데 유람선 A부터 보겠습니다. 유람선 A는 25만 원 곱하기 전체가 얼마입니까? 50만 원 중에서 30만 원을 차지하죠. 제가 칸이 없어서 3 나누기 5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배부하는데 일단 배부되어야 될 금액은 25만 원이 배부될 겁니다. 그런데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배부하라고 했습니다. 직접 노무비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50만 원.
50만 원 중에 또 유람선 A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30만 원. 그래서 5분의 3을 곱하면 이게 15만 원이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똑같습니다. 자, 전체 25만 원이 배부가 될 텐데 유람선 B는 전체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이니까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5분의 1을 하면 1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원가입니다. 이거 전체를 구한 금액을 말하게 되겠죠. 이거 3개를 더하면 60, 20, 10이니까 90만 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 문제를 많은 수험생들이 어려워하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유람선 B의 단기 총 제조원가가 뭔데? 단기 총 제조원가는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를 더하면 됩니다.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나와 있으니까 제조 간접비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제조 간접비가 총 얼마다? 25만 원. 이 25만 원이 유람선 A와 유람선 B에 들어간 제조 간접비란 말입니다. 이것을 나누어 주면 되겠네.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직접 노무비 6인데 그러니까 전체 50만 원 중에서 유람선 A는 30만 원, 5분의 3을 차지하고 이 금액에 유람선 B는 50만 원 중에서 20만 원, 즉 5분의 1을 차지한단 말이죠. 그래서 10만 원, 다 더하면 90만 원. 생각보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공짜 문제죠.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거 변동비네요. 변동비 포인트. 이거 고정비네요. 고정비. 이것은 변동비는 변동비인데 일정 부분 들죠. 준 변동비. 이거 계단 원가라고 그러죠. 준 고정비가 되겠습니다. 자, 기억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 조업도란 말은 생산량을 의미합니다. 변동에 따라.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고 작게 생산하고에 따라 원가 총액이 비례적으로 변하는 변동비에 대한 그래프다. 1번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들고 작게 생산하면 작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2번 니은번 니은은 단위당이란 말은 한 개당을 의미하게 됩니다. 원가가 일정한 고정비이며 이 틀렸죠? 총 원가가 일정하지 한 개당 원가가 일정하진 않습니다. 에 대한 그래프다. 답은 2번이네요. 자, 단위당 원가는 어떻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내가 고등비니까 고등비의 대표적인 게 임차료입니다. 달세. 내가 우리 공장에서 달세를 100만 원 주고 있는데 자, 이번 달에 1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 달에 한 개당 달세는 얼마 들었을까요? 만 원. 1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개당은 얼마 들었겠습니까? 100만 원 남기 200개 하니까 이것은 5천 원이 되겠네요. 5천 원. 이렇게 많이 생산하면 많이 생산할수록 단위당 보증비는 감소하게 되겠죠.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하지 않습니다. 총 원가가 일정하지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2번 틀렸습니다. 뒷부분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준 변동원가에 대한 그래프다. 그렇죠? 요것만 보면 변동비인데 여기에 한 개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 들기 때문에 준 변동비에 해당됩니다. 리얼은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일정한 금액이 발생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원가 발생액이 달라지는 준 고정비를 나타낸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계죠. 기계. 우리 회사가 기계가 있는데요. 한 기계 하나당 100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900개, 800개만 만들어 왔는데요. 주문량이 폭주해서 1300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기계 장치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1000개까지는 똑같이 되는데 그 초과하게 되면 또 한 대 더 필요하고 3000개 넘어가면 또 한 개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거 계산원가 준 고정비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율은 예정 배부율 직접 노동시간당 1000원이네요.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 발생했을 때 그러면 예정 배부액은 얼마일까요? 예정 배부율이 시간당 100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마? 1000시간입니다. 1000시간이면 총 얼마 배부가 됐을까요? 100만 원이죠. 1000원 곱하기 1000시간이니까 100만 원이 배부됐겠네요. 제조간접비 배부 차이가 10만 원 과대 배부됐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배부했는데 그게 많았단 말입니다. 얼마? 10만 원이 많았단 말입니다. 그럴 때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보세요. 내가 100만 원을 배부했는데 실제로 작업을 해보니까 10만 원이 남더라. 그러면 이게 실제 발생된 금액은 얼마일까? 당연히 90만 원이죠. 90만 원. 답은 1번입니다.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요거 다시 한번 봐요. 직접 노동시간당 1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1000시간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내가 놀러 갈 텐데 1시간당 얼마? 1000원 정도 들 거다. 가서 실제로 놀아봤더니 1000시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야 됐을까요?
100만 원 들고 갔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실제 쓴 돈은 얼마입니까? 90만 원.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말이 어려워 보일 뿐이지 실제는 어렵지 않다라는 거. 물론 공식으로 풀이한다면 뭐 이렇게 되는데요. 굳이 이렇게 공식으로 풀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10번. 동력 부분과 수성 부분과 동력 부분에 각각 60만 원, 63만 원 부분 원가가 집계되어 있는 경우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답은 여기입니다.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동력 부분이 얼마란 말입니까? 60만 원. 동력 부분 이것이 60만 원. 그리고 수선 부분이 얼마란 말입니까? 63만 원. 이럴 때 여기에 배부될 원가는 단 직접 배부법을 이용하네요. 우리 직접 배부법은 용역 간의 상호관계를 완전히 보조 부분의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하는 겁니다. 이 문제 간단하게 풀어집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보조 부분은 필요 있다 필요 없다? 없다. 왜? 직접 배부법이니까. 직접 배부법은 용역 간의 관계, 보조 부분의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합니다. 이걸로만 구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제가 아래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여기에 보조분 원가가 수선 부분은 얼마? 60만 원. 그리고 동력 부분은 63만 원입니다. 이것이 배부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배부되고 이것이 배부되는 겁니다. 크게 문제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60만 원부터 배부해 보겠습니다. 수선 부분 60만 원인데요. 이 60만 원은 총 전체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1200시간 중에서 성형 부분은 800시간을 차지하네요. 그러니까 60만 원 곱하기 전체 1200시간 중에서 800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즉 12분의 8이 되겠죠. 하면은 계산해 보시면 40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다음 조립 부분입니다. 조립 부분도 60만 원이 배부되어야 됩니다. 왜? 수선 부분이 전체 보조 부분이 60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몇 시간이었습니까? 1200시간인데 조립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시간은 몇 시간? 400시간입니다. 1200분의 40하면 20만 원이 됩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이 63만 원이 배부될 겁니다. 자, 63만 원이 동력 부분에 배부되는데요. 동력 부분은 전체 요거죠. 1260W네요. 전체 1260kW인데 동력 부분, 성형 부분이 사용한 것은 910kW입니다. 해보면 45만 5천 원이 나오고요. 다음 조립 부분입니다. 조립 부분도 63만 원이 중에서 63만 원 중에서 일부가 배부될 텐데요. 전체 얼마? 1260이죠. 1260kW 중에 조립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동력은 3500kW입니다. 3500을 하면 17만 5천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돈이 다 구해졌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성형 부분이었죠. 성형 부분에 배부될 원가는 성형 부분은 이 부분이 됩니다. 다음엔 85만 5천 원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공식으로 외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보조 부분이 배부가 되네. 이 돈들이 각각 여기에도 배부되고 여기에도 성형 부분에도 배부될 거다. 이게 직접 배부법이니까 이 보조 부분 용역 간의 관계를 완전히 무시한다. 필요 없단 말입니다. 필요 없고 시간 전체 1200시간 중에 800시간 그래 1200시간 중에 400시간 뭐를 요 돈이죠. 60만 원을 배부를 비율대로 나누어 줘버리면 간단하게 끝이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포함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그러니까 보기 4개 중에서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게 있단 말이죠. 한번 볼게요. 재화의 수입에 대한 관세, 개별 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 농어촌 특별세 등 상당액 이는 과세 표준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의 경우 이자 상당액, 이자라 하더라도 이게 할부 판매에 따른 이자가 상당하잖아요. 그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합니다. 답은 3번이네요. 공급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 이자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포함하는 금액. 자, 포함하는 금액 보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송금이나 장려금, 사실 장려금 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려금은 품이 되겠죠. 장려품, 물건을 많이 팔면 왜 휴대전화 3,000대 팔면 100대 공짜로 줄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과세 표준에 포함한다는 거. 그리고 대송금도 과세 표준에 포함하였다가 나중에 확정신고 때 대손세 공제를 통하여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송금은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합니다. 포함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 부가가치세법에 나와 있죠.
대손금은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공제하지 않는단 말은 아니한단 말은 포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할부 판매 이자 상당액, 그리고 대가의 일부로 받는 운송비, 포장비, 그리고 하역비, 운송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들 과세 표준에 포함을 하고요. 연체이자 있죠. 연체이자 얘는 과세 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 중 비과세 근로소득의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이죠. 예, 맞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의 조건이죠. 첫 번째, 내 차이어야 됩니다. 내 거, 본인 차이어야 되고, 두 번째, 그것이 업무용에 사용되어야 됩니다. 매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업무용에 사용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출장에 따른 경비를 지급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20만 원 한도로 해줘요. 그리고 근로자가 받는 식사를 제공받지 않으며 월 10만 원 이하의 금액. 예, 맞습니다. 출산보육수당 월 틀렸죠? 출산보육수당은 10만 원입니다. 월 10만 원. 그리고 몇 세 이하? 6세 이하가 되겠죠? 6세 이하 자녀가 있을 경우. 자, 여기서 말하는 6세는 우리 세법에서는 나이 따질 때 우리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연도 빼기 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생이면 지금 2021년도잖아요. 2020년도에 몇 월 달에 태어나도 상관없습니다. 2021 빼기 2020은 한 살.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년 빼기 년이 나이로 따진다는 거.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직무발명 보상금 500만 원 이하의 금액. 예, 맞습니다. 자, 제가 강의하는 이 전산세무 이거, DAT 이거 요점 정리를 잘 익혀두신 분은 아마 이거 충분히 맞추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자, 이거 어디에? 여기 있죠? 직무발명 보상금 중 500만 원까지 비과세. 500만 원은 초과분은 과세. 여기에 제가 요거 많이 익혀주시고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실무에서 급여 자료 입력 자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익혀주셔야 되는 그런 내용이 이론으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재화의 간주 공급에 중 세금 계산서의 발급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것인가? 자, 일단 간주 공급은 팔았다 치고 공급했다 치고 부가세를 납부하는 겁니다. 팔았다 치고 부가세 내야 되는 거예요. 자, 간주 공급의 우리 특징들 한번 봐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 시험에도 간주 공급이 되면 매출이면서 부가세 내야 되니까 매출이면서 건별이 됩니다. 매출 건별이라는 거. 두 번째,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면 시가과세입니다. 시가과세. 그리고 최초 매입시 공제를 받았던 재화만이 간주 공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여기에는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정력, 그리고 폐업시 잔존 재화가 간주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자, 예외적으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의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이거는 예외입니다. 그리고 원가 과세입니다. 시가과세가 아니라. 따라서 지금 재화의 간주 공급 중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것은 직매장이죠. 판매 목적으로 타 사업장 반출하는 거. 이것은 시가과세가 아니라 원가과세입니다. 원가로 세금 계산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나머지는 다들 시가과세죠. 그리고 세금 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해당 사업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사업자의 배우자의 급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 및 운반 및 당연히 필요경비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운행 기록을 작성 비치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사용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복식 부기 의무자, 이것도 필요경비로 인정을 해줍니다.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 이것은 새마을금고에 지출한 기부금은 이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하는 것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그것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지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비지정 기부금이 됩니다. 이 비지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수정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맞는 거 찾는 거네요. 맞는 거. 한번 볼게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반드시 전자로 발급하여야 한다. 아니죠. 반드시 전자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로도 발급이 가능한데요. 법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입니다. 개인이죠. 개인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자도 매출액이 2억 원 이상인 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됩니다. 그런데 2억 밑으로 있죠. 1억이나 5천만 원인 사람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과세 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고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적법한 수정 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은 2번이 맞는 거네요. 이게 경정할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약의 해지로 인한 발급의 경우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 계산서를 작성일로 한다. 아니죠? 계약이 해지가 되면 해지단 날을 기준으로 세금 계산서가 교부되어야 되겠죠. 계약 해지일로 작성일을 한다는 거. 다음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게 뭔 말인가요? 일반 과세에 있다가 이 사업자가 간이 과세로 전환이 되었네요. 이런 경우 과세 유형이 전환되기 전에 과세 유형, 즉 다시 말해서 일반 과세자일 때 발급한 세금 계산서를 말하네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수정 발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작성일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이것도 틀렸죠.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일 때 세금 계산서를 교부했는데 이 사업자가 간이 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발급한 세금 계산서가 어떻게 될까? 잘못되어서 수정 발급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요거 어떤 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아니라 요거 일반 과세자에서 발급했을 그날, 즉 다시 말해서 최초 발급한 세금 계산서 작성일을 수정 발급일로 해줘야 된다는 거. 정답은 2번이 맞는 게 되겠네요. 요즘 이게 부가가치세법에서도 이게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이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되고 있네요. 이게 예전에는 잘 많이 출제가 안 됐는데 요즘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꼭 좀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름으로써 전산 세무이법 96회 이론 강의는 모두 마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열공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